오늘은 그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거 했었고, 그래서 사진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어젯밤에 사진 그 문선에 저장 이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밤에 막 문선에 저장해서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필요하면 그래서 뭐 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필요하면 그 메일 누락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셔서 그 부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게 그 한 10년치, 원래 작년부터 처음으로 2차로 왔고 그 전년도에는 이게 1차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13년까지 10년치에 대한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그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분석했다기보다는 우리 학교 이제 자동차 전공한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기관하고 쭉 이제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 시험이라도 이걸 좀 한번 분석을 해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었냐면, 내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 출제한 사람 2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르더라도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꼭 보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1차 시험 40문항에 대한 걸 좀 한번 복습하는 마음에서 보고 2차 시험의 구조에 두 문제 나오는 거를 좀 방향을 설정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0년치의 기출문제 중에서 기관 관련 1차 시험 문제 출제 경향 분석에서 보면 개요, 뭐 연력학적 특성, 효율 및 출력 계산이 있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하는 문제 우리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관련의 그 1번부터 12번 중에서 연력학적 특성, 효율 및 계산 이런 거 우리 안 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개요는 필요하겠죠. 연료와 연소,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배기 배출물, 에미션 관련된 거,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다루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기 환경 보전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로 6, 유로 7 뭐 이렇게 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 친환경 디젤에서 지금 굉장히 디젤이 호응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다시 유럽에서는 디젤차 못 들어오게 합니다. 파리 시내 디젤차, 클린 디젤 필요 없다. 이거 완전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유럽에서는 디젤차 다시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대한민국에서는 클린 디젤에 갖고 점점 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배기가스에 나온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젤이 훨씬 더 우수해요. 배출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PM 물질, 파티큘레이트 머티리얼에서 그 입자상 물질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PM 물질을 거르고 DPF나 DOC라든지 기타 아무리 작용을 해도, 그래서 요소수라는 거 여러분 주의서 보면 요소수 팝니다 써있는 그게 이제 클린디젤이라는 블루텍이라든지 에드블루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유럽에서는 퇴출 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승용 자동차에서 점점 외제차가 안 되고, 일본 애들도 뭐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디젤이 가세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디젤 기관이. 그러니까 그 가솔린, 연료와 연소,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배기 배출물, 부품 및 정비 관련 이런 문제 쭉 나왔는데, 우리 2차 시험에서는 개요, 연료와 연소, 가솔린, 디젤, 배기 배출물, 흡배기 장치, 윤활 장치, 냉각 장치, LPG 기관, 점화 장치 다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뭐만 안 나와요? 연력학적 특성이라든지 효율 및 출력 계산하는 거. 그래서 뭐 사바테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죠. 복합 사이클,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일정한 그 압력 하에서 움직이는, 일정한 면적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뭐 정적 오토 사이클이나 디젤 사이클 두 가지 합친 정적과 정합을 합친 사바테 사이클, 이런 거는 솔직히 2차 시험에 굳이 우리는 필요 없고 1차 시험에서나 다뤘을 거고, 우리는 지금 그 개요하고 2번을 뺀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관 예상 문제. 그럼 2차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을 다는 게 모의고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외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이런 문제들하고 제가 한 예상한 문제 쭉 해서 프린트해서 쭉 시험을 봤었는데, 작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거의 한 7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 쭉 그 모의고사 본 거에서. 그래서 모의고사만 잘 봤어도 됐었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있었죠. 근데 뭐 다 잘해야 되니까. 자, 개요, 열역학적 특성 및 효율 계산 뭐 이런 거에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고요.
1번에 대한 거, 3번에 대한 거,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그리고 배기 배출물, 엔진 본체 및 부품, 흡배기 장치, 윤활 장치, 냉각 장치, LPG 엔진 점화 장치, 기타 친환경 자동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동차과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문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뽑아준 거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틀려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틀려서 이거는 제가 뽑아낸 기출 이런 분석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과에 계신 손복과와 같이 계신 교수님들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이 나온 거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 깊이 있는 것보다는 손해사장과 연관된 걸 저는 뽑아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정도는 시간 내서 6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협의하고 문제를 이끌어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6문제가 있으면 한 명씩만 풀으면 6문제 풀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12문제면 둘이서 2문제만 풀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나눠서 이거를 풀어갖고 교류를 해야지 금방금방 되지. 안 그러면 혼자서 이거 다 한다? 정말 힘들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넘기면 전기가 나와요, 전기. 전기 보면 전기 전자나 기본 이론 및 법칙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ohm의 법칙, 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키르요프 제일 법칙, 제일 법칙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우리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런 반도체나 센서류, 뭐 서미스타가 어떻고 부의 특성이 어떻고 뭐 제너 다이오드가 뭐 역방향으로 오고 낮아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2차 시험은 1번, 2번에 대한 거 별로 의미 없어요. 2차 시험은 그런 거보다는 축전지가 뭐죠? 시동장치, 점화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기타, 배터리 관련된 거 있죠. 3번부터 8번에 있는 것까지가 나올 만한 문제고,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1차 시험은 개념적인 거, 반도체 개념, 다이오드가 뭐고, 트랜지스터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나 서미스터 뭐 이렇게 나온다 보면 2차 시험은 그런 문제가 필요 없거든요. 이론적인 게. 그래서 어떤 실무적이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축전지, 배터리에 대한 특성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납 건전지부터 해서 리튬 뭐 해갖고 쭉 리튬 이온, 리튬 뭐 폴리머 쭉 와서 지금의 현재까지 쓰이는 거예요. 그런 배터리에 쭉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시동장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 시동장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점화장치. 점화를 어떻게 시키고, 충전을 어떻게 시키는지, 차징이 어떻게 되는지, 등화장치, 전조등 관련된 거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문제지, 반도체나 센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전기장치에서 센서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 일주일 하루 종일 이걸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센서류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의 입력장치랑 똑같잖아요. 요새 나오는 모든 자동차는 다 컴퓨터에 의해서 ECU가 제어하기 때문에 ECU가 제어하려면 인풋이 있어야죠. 인풋을 하려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뭘 해요?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걸 인풋 해주잖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컴퓨터가 CPU가 해석을 하고 다시 아웃풋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한다든지 프린터나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건데 컴퓨터는 다 모두 우리 현재 대부분 지금 사용하는 자동차 다 컴퓨터로 제어가 되는데 컴퓨터 제어하려면 입력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센서가 있겠죠. 그 센서류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력에 관련된 센서가 있어요. 차속 센서. 그다음에 그 공기에 들어오면 공기 AFS라 그래서 공기 그 에어크릴 안에 플로우 뭐 센서가 있어서 공기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스로틀 밸브 들어오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연료 많이 뿜어야지 뭐 이런 거 다 센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센서류만큼은 정말 중요해요. 센서류. 그래서 반도체는 뭐 우리가 몰아도 되지만 센서만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서류는 또 하루 종일 아마 공부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한번 뽑아주세요 했더니 전기전자 기본 이론 및 법칙에서 ohm의 법칙, 키르 이런 거 뭐 제가 봤을 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2번 반도체 센서 제가 봤을 때 1, 2번은 그래서 몰라도 될 것 같고 축전지, 시동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기타 이런 거를 이제 뽑아주신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거랑 좀 틀린데 하여간 자동차과 교수 출제에 들어갈 만한 분들이 뽑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겠다 하고 나온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내준 거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10년도 동안 자동차 그때 3종 대물 손해사정사랑 작년에 차량 손해사정사 실제로 기출문제를 쭉 뽑아봤어요. 작년에는 이제 7문제가 나왔고 2005년도부터 이제 매년 2문제씩 나왔는데 HID가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HID, High Intensity Discharge에서 HID 이게 이제 제논 그 할로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ID에 관련된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FF와 FR식, RR식인데 FF와 FR식의 장단점 비교하는 게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2006년도에는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 그리고 증기폐 베이퍼락 현상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 프레임식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의 장단점 비교 설명하는 거. 07년도에 이제 DPF, 이게 이제 크린 디젤에서 아주 중요한 건 DPF.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 그래서 그 매연 장치를 이렇게 그 포집해서 일정한 꽉 차면 또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또 태우고 이런 그런 개념인데 DPF에 대한 게 나오고 하이브리드 나왔었어요. 08년도는 클린 자동차. 여기 클린 자동차가 이제 수소 연료진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 이런 게 나왔고 자동차 연비 2009년도는 이게 그 타이어에 대해서 측면에 표기된 게 나왔는데 참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4208, 2008년도 42번째 주 뭐 이런 게 쭉 나왔었고 10번 같은 7번 2009년도 7번 문제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예요. 공주거리, 그다음에 그 정지거리, 제동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왔었고 10년도에는 이제 타이어 흔, 스키드 마크, 스커프 마크, 요 마크 이런 걸 갖고 사고 현장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서 다루는 문제가 나왔어요. 7번 차량 설계에서 앞뒤 바퀴 얼라이먼트 투는 목적과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얼라이먼트에 대한 거 나왔죠. 뭐 사이드 슬립이 어떻고 토인 토아웃, 그다음에 뭐 캠버 캐스터 이런 거에 대한 게 적는 게 나왔습니다. 11년도에는 가솔린 엔진용 점화장치 기본 구성 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접점식 점화장치, 트랜지스터 점화장치 진짜 쓸데없는 거 나왔어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요. DLI 방식이 현재 있는데 접점식하고 트랜지스터 쓰지도 않는 걸 내보냈어. 이거 들어간 출제 교수가 아무래도 자기가 비전공이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갖다 베낀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이런 거 씁니까? 그렇죠?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는 대부분 ABS하고 같이 달려있죠. 그래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이거하고 EBD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12년도에 다시 5년도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HID에서. 그죠? HID 반복됐고, 그 다음에 에어컨 컨덴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면에 유치해갖고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13년도에는 디젤 엔진 노크 발생 현상과 방지책, 가솔린과 디젤 정반대거든요. 디젤은 저온에서, 가솔린은 고온에서 노킹이 발생이 되죠. 이게 14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엔진 과열의 원인. 그러니까 13년도 거 3번 문제가 14년도 2번 문제 연이어서 나왔어요. 엔진 과열. 그리고 자동차의 일반 타이어 구조에 대한 구성 요소, 트레드, 타이어 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열거하고 뭐 요소에 대한 악수라시오. 타이어가 또 나왔습니다. 즉 09년도 이어서 14년도는 이제 비로소 차량 손해사정사 처음 나온 문제예요. 1번 문제가 가솔린 경유등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배치는 유해물질, 에미션 대에서 나온 거 있죠. 에미션에 대한 거 나온 거야.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NOx,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작년에 모의고사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엔진 과열의 원인 나열하고 원인에 대해 약술하시오. 엔진 이상연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셰시의 주요 구성장치 열거하고 장치의 기능 역할, 구성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셰시가 뭐가 있어? 엔진부터 동력 전달을 쭉 해서 연결되는 거 있죠. FR 타입으로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뒤에 뭐 종감석 기어 연결되는 이런 거 관련된 거. 차체 수리 작업에서 용접 불량의 종류를 나열하고 불량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서술을 하시오. 이거는 판금 작업에 대한 책자를 봐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도 이건 안 했거든요. 학원 강의할 때 판금에 대한 거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자동차 수리 구조 쪽이니까 판금에 대한 판금 기능사가 있어요. 도장 기능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문제 일부분을 한두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작년에 맛보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런 유행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굳이 안 했던 게 4번 같은 경우는 용접에 대한 미구 용접, 뭐 티구 용접 간단한 건 설명을 했었는데 용접 불량이나 이런 거 설명 안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까지 매뉴얼화 시키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올해도 아마 용접 관련된 거, 판금 관련된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차체 수리의 파손 분석에서 중요한 충돌 손상 분석, 내기 요소, 뭐 이것도 마찬가지 판금 작업 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판금 기능사 쪽에 있는 책을 갖고 와야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6번 VDCS는 그 2011년도 8번 TCS랑 다 연결된 거죠. 고급 형차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작년에 다 같이 했었던 거, EBD, VDCS까지 다 같이 해라 이런 설명했었고, TPMS는 타이어, 최근에 나온 차들이 타이어 프레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 높다 이런 거.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그래서 6번과 7번은 신기술에 대한 거고, 4번과 5번은 어떤 문제예요? 판금에 대한 거. 실제로 판금 관련된 거를 보상이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도장은 없어요. 작년에 도장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도장 문제가 또 안 나올 거다? 장담 못 합니다. 혹시 알아요? 올해 또 도장 문제가 또 나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작년도 7문제를 보고, 나머지 맨 뒤에 2문제는 최신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거고, 2문제는 판금과 도장 관련된 거고, 나머지 한 3문제 이 정도는 기본적인 뭐예요?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문제가 이게 작년도 37회 문제가 첫 회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나왔다면 올해 문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 문제도 자동차 구조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여기저기서 무식하게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1번, 2번, 3번 문제 기본만 충실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복잡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간략하게 자동차 구성에 대해서 배웠고 했지만, 배출가스 관련된 거 당연히 해야 될 거거든요. 에미션 관련된 거. 이 문제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친환경 가는 거고, 물론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배출가스가 실제 어떤 게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할 거고 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그렇게 안 어렵죠? 작년 문제 안 어려웠죠? 기왕이 알았으면 1년 먼저 시작할 걸 생각 안 들어? 야, 이제 알았으면 작년에 좀 미정 할 걸.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리고 또 올해 시험 딱 끝나면 그럴 거예요. 와, 작년하고. 근데 아마 그럴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 4, 5년 동안은 평범하게 가다가, 이제 웬만한 문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막 꼬아서 낼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꼬아내고 저것도 꼬아내고 할 건데, 향후 한 3, 4년, 5년 정도까지는 이 비슷한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뭐 이 기출문제는 이 정도 해서 하고,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 볼까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6번 HID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 책이나 찾아도 다 있어요. 그렇죠? HID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스마트폰 갖고 뒤져도 HID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HID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부품의 특성 같은 것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전조등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HID 같은 거는 처음에 이게 어디에 달려 나왔냐면 97년인가 90 몇 년도에 그랜저 XG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HID 램프가 처음 달려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라이트 값이 얼마냐면 거의 50만 원 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특해서 이거 거울 하나, 겉에 표면 하나 깨져도 어떻게 돼요? 라이트 갈아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50만 원이야. 그냥 웃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았어. 이런 부품을 이따위로 만드냐 어쩌냐. 그래서 이게 한 2년 뒤인가 1년 뒤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램프 하우징이라 그래서 램프 껍데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제논 램프 그리고 뒤에 들어가면 안전기가 있거든요.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비싼 거거든요. 요거만 나눠놔서 겉에 케이스만 별도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HID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교환 공임만 있다가 오버홀이랑 공임이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HID 램프가 깨져서 겉에 유리 부분만 깨지면 흠이 나면은 지금은 이걸 다 이제 광택기로 갈아내갖고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하우징만 갈아요. 그 안에 거하고 조절기 그대로 냅두고 하우징만 갈아서 조립을 해서 다시 부착을 시킵니다.
HID 램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HID는 제논 램프를 써요. 기존에는 뭘 썼냐면 할로겐을 썼거든요. 할로겐을 쓰니까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할로겐 램프 이런 거 알죠? 조명 쓸 때. 뜨거워야 뜨거워요. 할로겐 램프 잘못 맺으면 손 딥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렇죠? 뜨겁다는 건 뭐야? 저항이 많다는 거죠. 저항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전기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야. 할로겐 램프는 굉장히 저항이 많고, 그러니까 고전력이에요. 전압을 굉장히 많이 써.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차에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지금까지 모든 쓰는 게 할로겐 램프를 쓰거든요. 근데 제논 램프는 할로겐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광도도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거예요. 환하고. 그리고 어때요? 저전력이 그러니까 오래 가요. 다 좋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광이 너무 넓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조절기가 없으면 뒤에 차가 이렇게 키면 워낙에 넓으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조절기로 이거를 그래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가 있어야 돼. 센서류가. 이게 없으면 완전히 그 앞에 운전자 시야를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제논 램프, 제논 벌브를 못 쓰게 하는 거야. HID는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제논 그 램프는 할로겐에 비해서 굉장히 전력도 약하고 오래 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연광에 가깝고 운전자의 시야를 불편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치면 다 나옵니다.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면 HID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설치 위치 및 구동륜의 위치에 따라 FF, FR, 뭐 R식이 있는데 FF와 FR식의 차이점, 장단점 대 약수를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약술이거든요. 이런 거 다 봤을 때 의 FF와 FR, 뭐 RR을 설명하면 돼요. FF는 뭐예요? 앞에 엔진 있고 구동축이 앞에 있어서 앞바퀴를 굴려서 가는 거고 FR은 앞에 엔진 있지만 뒷바퀴 구동해서 가는 거고 RR은 뒤에 엔진 있고 뒷바퀴 구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RR 방식은 대부분 어떤 차들이에요? 버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 아니면 뭐 스포츠카 타입이나 이런 거 있는 거고 FF 타입의 차들이 대부분의 보통 승용 자동차들이에요. FR 타입은 고속형 스포츠카라든지 또 어떤 거? 고급형 차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FF나 FR 방식보다는 AWD 방식을 많이 써요. 상시 사륜구동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 눈길이 쥐약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은 AWD 형식을 쓰지만 또는 4WD 이런 걸 쓰지만 이거 있기 전에 지금 문제는 FF와 FR 이걸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의 쓰면 되죠. 뭐 FF는 뭐고 FR은 뭐고. 주로 FF는 어디에 쓴다?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굴러서 가다 보니까 주로 일반 승용차에 쓰고 FR은 앞바퀴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내가 협소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고급형 승용차에 사용된다.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 종류해갖고 FF하고 FR 쓰면 되는 거예요. 답안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단점 쓰면 되잖아요. FF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앞에 오밀조밀하잖아. 엔진이 있지, 옆에 미션이 있죠. 등속 조인트 연결되고 엔진음에 오밀조밀 있어. 똑같이 충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많이 망가지겠죠. 정비 작업성이 별로 안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렴하고 이러기 때문에 소형차에 많이 쓰인다. 근데 FR은 엔진 있고 정치 방향으로 미션 있고 뒤에 프로펠러 그리고 구동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널널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고급형 승용차에 쓰이고 앞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망가지죠. 단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실내 바닥이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 공간이 좁아요. 그렇죠? 그런 좁은 그래서 조그만 차는 쓸 수 없다. 그리고 강한 충격이 있을 때 터널에 있는데 미션하고 여기 걸리면서 이런 부분에 왜곡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특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니까 심플하게 쓰면 돼요. 자, 2006년도 29회는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예요. 자,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 지난주 기관 설명에서 얘기했었죠. 파스칼의 원리. 이거 무조건 들어가. 이런 파스칼의 원리로 작동되고 쩍쩍 쓰면 돼.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과 증기폐쇄. 페이드가 뭐예요? 페이드. 베이퍼락 현상, 뭐 이렇게. 페이드 현상은 뭐 굳이 여러분들 얼굴 페이스를 갖고 설명하는데 얼굴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뻘개지죠. 그래서 얼굴이 페이스가 열받아서 업그레이드 돼갖고 페이드 현상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열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로 내리막길 같은데, 많이 대관령 같은데 이러고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마찰열이나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마찰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하도 뜨거워져갖고. 열받았어.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안 되는 그런 현상. 이제 페이드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되시죠? 그럼 베이퍼락 현상은 자동차에서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브레이크, 하나는 연료계통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은 유압식 브레이크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 베이퍼가 뭐죠? 기화하다 이런 거거든요. 기화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베이퍼야. 그래서 베이퍼라이저라는 베이퍼라이즈 뭐뭐 기화하다 여기다 R이 붙었으니까 ER이 붙었으니까 기화기 어디에 쓰이는 부품이에요? LPG에서 LP 프로판게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액화가스야. 액화가스 액체로 있던 게 어떻게 돼요? 기체로 바뀌어야죠. 얘가 베이퍼라이저가 기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공기하고 혼합해서 믹서화시키는 믹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린 게 LPI 엔진이라고 설명했었어요. 지난주에. 맞아요? 액화천연이 아니라 석유가스를 오면 얘를 갖고 기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베이퍼라이저예요. 자, 베이퍼라는 게 뭐예요? 기체, 증기죠. 증기가 락 폐쇄시켜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증기 폐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브레이크 오일은 특성이 있어요. 이건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브레이크 오일의 특성이 있어요. 점도 뭐 이런 거 있고 쉽게 끓어오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페이드 현상 때문에 뜨거워질 거 아니야. 이게 흘러가는데 얘가 뭐 100도씨 이렇게 끓으면 안 되잖아요.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남 부식시키면 안 되고 막 이런 특징이 있겠죠. 하나하나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 바퀴를 계속 순회하니까 이물질도 묻고 또 이게 뭐 어떤 하면 조그만 공간에 혹시라도 공기라든지 이런 게 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여름에 차가운 물 이렇게 딱 떠놓으면 유리컵에 뭐가 이렇게 끼죠? 뭐가 끼요? 물방울이 끼잖아요. 왜?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날 더운데 차가우니까 서늘하게 이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기폐사 현상은 뭐냐면 브레이크 파이프 라인이 쭉 있는데 이 안에 이물질이 혼입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뭐 혹시나 이렇게 공기방울 같은 게 해갖고 이물질 혼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낄까요? 수분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이게 계속 뜨거워지고 막 하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 오일은 뭐 200몇 도 이렇게 가는데 얘는 100도에 끓어.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증기가 꽉 차서 막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브레이크가 밟으면 스펀지 밟는 퍽퍽하고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그게 베이퍼락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야. 이 베이퍼락 현상이에요. 그러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연료계통에서 나요. 연료에 물이나 이런 게 이물질 혼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들어가 있다면 연료 라인 쪽이 가는데 뜨겁게 가열되고 이랬을 때 뭐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서 또 얘가 또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퓨엘 컷이 된다고. 연료가 딱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시동이 딱 꺼지는 이런 현상. 이게 이제 베이퍼락 현상이거든요. 자동차에선 베이퍼락 현상이 어디 나타난다? 브레이크 그리고 연료 쪽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베이퍼락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 대한 거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 쭉 쓰면 됩니다. 소설을 쓰는 거야 말 그대로. 자, 프레임식 바디하고 모노코크식 바디 차이점. 자, 프레임식 모노코크 지난주에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모노코크식은 일체식이라고 했죠. 뭐하고 샤시하고 프레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단점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파손되면 이거 작업성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프레임 부착 바디는 위아래로 따로따로 가니까 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지만 소음도 굉장히 안정도가 있고 기타 이런 거 설명했었죠. 어느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얘의 장점이면 얘 단점이 얘 장점 단점이니까 이거는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 단점만 이해하시면 프레임 바디하고 거꾸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는 거의 프레임식이 아니라 모노코크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바디는 주로 찝형차, 그래서 코란도 트리스모, 그 다음에 베라크루즈 뭐 이런 정도예요. 렉스턴 같은 거 지금 렉스턴 생산 안 되고 수출 모델만 있는데 그런 차들 정도가 프레임 부착 바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7년도에 이제 DPF가 나오는데, DPF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 그래서, 이거는 그 에미션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 쭉 이해돼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다 안 배우고 이걸 좀 나중에 할까 하다가, 작년엔 내가 이거 안 했던 것 같아요. 학원생 이거를 내가 안 했고, 작년에 이제 이거를 자료는 받았는데, 미처 저거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했나 안 했나 몰라. 이렇게 상세 설명 안 하고 그냥 줘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딴 게 할 게 워낙에 많아서. DPF를 하려면 배출가스 중에서 디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NOx하고 질소화합물이에요. 낙스라 그러는데 낙스가 아니라 NOx. 질소화합물이에요. 뭐 NO2 뭐 이런 거겠죠. 질소화합물하고 PM이에요, PM. 파티큘레이트 머티리얼에서 이제 입자상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꺼먼 매연 있죠. 매연. 이걸 PM이라고 해요. 그러면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 해서 이 DPF가 1번 머플러가 있고 1번 머플러 옆에 사일렌서 뭐 쭉 있고 중간에 DPF가 하나 있어요. DPF는 뭐냐면 시꺼먼 매연을 포집하는 장치예요. 포집하는 장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포집이 되면 꽉 막혀서 제대로 출력이 안 나올 거냐. 그러면 뜨거운 열을 가했으니까 한번 샥 태워버려. 또 배출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DPF가 이게 좀 문제가 되면 출력이 안 좋고 막 이런 AS도 뜨고 하는데 하여간 DPF가 그런 역할을 해요. 반면에 DOC라고 있거든요. DJ독 DOC가 아니라 이거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산소로. 강한 연료에 가고 태워버리는 그런 건데 이건 좀 불명확하고 DPF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친환경 디젤 같은 경우는 이 DPF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이게 버스 같은 거 옛날 차들 이거 다는데 거의 한 700~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이거 다 해줬었어요. 무상지원 막 하고. 근데 지금은 서울시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 디젤 없죠. 다 뭐예요? CNG 버스로 다 바뀌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잘해놓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계천 깔아 없앤 거. 엄청 반발이 심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청계천 없었어요. 지금 되게 좋죠. 아마 청계천 상가들이 지화자 할 거야. 노점사람들이 힘들었죠. 노점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그때 뭐 여기 뿔뿔이 흩어졌죠. 또 하나 잘한 게 뭐냐면 버스 전용차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드는 바람에 내가 밥벌이가 없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버스가 사고가 안 나. 맨날 버스 내가 하다가 사고가 없어요. 별로 내가 돈이 안 벌리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참 잘한 정책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누가 서울시장이 돼요? 오세훈 씨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 양반이 보니까 이게 버스 환승하고 이거 대중교통 환승하는 거 있죠? 이거 적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지금 퍼붓고 있어요. 국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때려 부수고 싶어. 근데 이거 건드렸다간 자기 정치 생명 쪽나. 기왕에 그렇게 쪽날 거 좀 손 좀 대지. 이게 워낙에 잘 돼 있고 국민 호응이 폭발적이니까 이거 손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웃이야. 서울시장 뭐. 그래서 이걸 손을 못 대니까 뭘 나가요? 차 옆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2015년 서울 공기 제주도 함께 뭐 제주도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서울 안에서도 별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대적으로 버스 매연 저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CNG 버스로 다 돌리고요. 예전 차들 다 DPF 달아줘요. 그래서 지금 서울 공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서울 공기가 장난 아니게 좋아졌어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서울 공기요 옛날에 10년 전에 지금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진짜.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 이제 강남에 사시는데 안성이 평상시 있다가 주말마다 강남을 가셔요. 그분이 그래요. 강남 공기 정말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디젤 버스가 없잖아요. 디젤 차가 없어요. 다 대중교통 다 CNG 버스로 들어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손댄 게 이거예요. 이거를 손대고 싶은데 서울시 재정이 안 좋아서 이걸 손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손댄 거야. 디젤 쪽, 친환경. 그래서 오세훈 씨가 떴어요. 가고 나서 박영순 시장 할 게 없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야. 자, 그래서 DPF는 그런 거다. 구조 같은 거 이해되시죠? 찾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뭐.
하이브리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하이브리드는 뭐라? 심장이 몇 개? 2개. 하나는 기존의 화석 연료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전기 모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 모터의 배터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있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폭발 위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호주머니 뒤에 꽂았다가 뭐 갤럭시가 뭐 터지고 G2가 터지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응? 왜 터져요? 리튬 이온이니까 터지는 거야. 이게 리튬 이온이 불확정하거든요. 좋긴 한데. 뭐 리튬 폴리머 막 이런 걸로 올라가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싸. 안정적인데, 화학적으로 안정한데 비싸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비싸면 돼야 안 돼요. 안 맞잖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PB, 충납 건전지예요. 이만한 건데 어떻게 해요? 무거워. 12V밖에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이걸 뭐 100몇 볼트, 200V 나오려면 몇 개를 연결해야 돼, 이거? 12V짜리? 단순하게 해도 20개. 240V잖아. 그럼 그거 건전지 진짜 허벌나게 무거운데 20개 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탱크잖아, 탱크. 그 하이브리드의 취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고용량의 그 배터리 있는 거, 리튬 폴리머에 가는 거야. 근데 비싸요, 싸요? 비싸.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관점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로 가면 갈수록 한 번에 차지시켜서 몇 킬로를 가냐, 이거고, 한 번 차지했는데 1000킬로를 갈린대. 그럼 다 전기차 사지. 안 그래요? 한 번 1000킬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충전해봐야 뭐 100킬로 정도로 달리면 30분 가서 서버리니 뭐 이렇게 되니까 전기차 못 쓰는 거라고. 그 충전하려면 뭐 8시간 충전하니 뭐 이런 거. 전기 자동차의 관점은 뭐냐면 30분, 5분 만에 완충.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한 500킬로 이상 간다. 그럼 다 전기차로 갈 거예요. 비싸더라도. 그게 관건이에요.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심장이 2개인데 기존의 화석연료와 전기 모터 쓰는 건데, 전기 모터가 워낙에 고가고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걸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비싼 이유가 그래요. 정부 보조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이걸 사갖고 5년, 6년을 지나야 이제 쌤 되는데, 그때 되면 또 뭐예요? 배터리가 있고 뭐 갈아야 돼. 돈 들어가. 아직까지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알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클린 자동차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클린 자동차를 정의하고, 클린 자동차는 뭐예요? 친환경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는 뭐예요?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대기 환경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자동차, 이런 게 친환경 자동차죠. 의의를 쓰고,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라고 수소를 여기다 넣으세요. FCEV예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FCEV에 대한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됐는데 만천하에 공개하기도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어요. 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뭐. 전기자동차 박는 거. FCEV가 뭐냐면 fuel-cell electronic vehicle이에요. fuel-cell이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FCEV 기술을 도요타가 엄청나게 특허하고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오픈시켜버렸어요. 전 세계에. 아무나 다 개발하십시오. 그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 구조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죠. 자, 수소 자동차는 기관이 있어요. 그 수소를 연료로 주입하면 엔진 가솔린기관처럼 빵빵빵 터트려서 가는 거야. 수소 연료전지 똑같이 수소를 주입하면 FCEV는 이거를 전기적인 장치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전기를 생성해요. 그래서 전기로 가는 거야.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해되세요? 연료는 뭘 써? 똑같이 수소를 써. 근데 하나는 수소를 넣어서 뻥뻥 터트려서 가는 게 수소 자동차. 이게 선두주자가 BMW예요. 그 FCEV는 이걸 넣으면 화학적 변화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충전시키는 거야. 배터리에게. 배터리로 전기로 구동돼서 가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도요타 막 이런데 세계 최초 양산한 게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투싼에 대한 거. 김현준이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타고 나온 거 있죠. 전기 없이 사는 거에서. 그게 한 대 1억이 넘어. 안 맞죠? 지자체에서 몇 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는 뭐예요? 배터리에서 구동되는 거야. 단점 아까 얘기했죠. 고속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오래 못 간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는데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 한 번 충전하면 500km 가고 150km 이상 달리고 막 이런 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려면 배터리만 대변혁이 일어나면 전기자동차는 될 수 있을 거야. 그거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 LG화학인가 그래요. 걔들이 굉장히 첨단화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잘 되면 LG화학도 아마 주가가 빵빵 뜰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전기자동차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쓰시면 돼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깊고 어떤 공학적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묻는 거야. 자동차 연비 정의하고 연비 향상시키기 자동차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약수를 하셔. 이거 얼마나 좋아. 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연비가 뭐예요? 1리터에 몇 킬로 가냐 이거죠? 안 그래요? 연비란 휘발유나 디젤 1리터 넣는데 몇 킬로를 가느냐? 이게 연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이상연비 지금 만드는 게 1리터에 100킬로 가는 거,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 볼보 자동차인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나, 뭐 XV 아닌가 뭐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충 한 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1리터에 100킬로. 좀 문제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인데, 하여간 뭐 나중에 그건 설명하도록 하고, 그런 거 한 번에 1리터에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자동차, 이게 꿈의 연비라고 하는데, 지금 뭐 국산차들 보면 뭐 10km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km대 하이브리드 해봐야 14km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꿈의 얘기예요. 1리터에 100km 가면 너도나도 살 것 같아. 그게 이제 연비야. 연비 정의에 쓰고, 연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무거운 거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범버처럼 FRP 가벼운 거, 철판 대신에 알루미늄 재질의 철판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단 안전에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틸 대신 알루미늄 휠 대신 마그네슘 휠 같은 걸로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게 뭐예요? 예전엔 그 예비 타이어가 컸는데 지금은 오토바이처럼 조그만 거 쓰죠. 왜? 물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거 막 쓰면 돼. 니네 얘기 써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문제는 정말 합격시켜주기 위해 낸 문제야. 08년도에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어요. 09년도 이건 책 찾아보세요. 나도 몰라.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엠프레스 도트 뭐 미국 어쩌고 기억고 4208은 2008년도 42번째 주에 생산된 거고 P 185는 트레드 60은 편평비 넓이 대비 높이에 대한 거 편평비 R은 레이디얼 타이어 17인치 82H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규격이 속도 최대 속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야. P는 패신저 승용차 뭐 승객용 뭐 이런 건데 10개 써서 합격시키면 한대요. 출장 교수님 내가 잘 알아.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 왜 이런 건 했어요?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정지할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을 약속하시오. 자, 100km로 가는데 애가 갑자기 공 갖고 튀어나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인지하고 브레이크까지 발이 가는 순간 가는 거리, 공주거리. 그리고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딱 섰어. 뭐 제동거리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그래요. 오케이?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산이다. 2010년도 사고 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의 종류와 내용을 악수하시오.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레이크를 끽 밟아서 쥐약 나타나는 거 스키드 마크. 오케이? 스키드 마크. 그 다음에 퉁 쳐서 사고가 나서 좌우측으로 횡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요 마크. 요 마크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 이거 에스커프 마크, 뭐 잭 나이프 현상, 뭐 별의별 게 많은데 10점짜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드 마크. 요 마크. 정방향으로 스키드 마크는 이런 식으로 나죠. 요 마크는 이렇게 가다 충해서 옆으로 횡방향으로 나는 거예요. 횡방향으로. 그래서 요 마크와 스키드 마크 계산하는 뭐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드 마크나 요 마크를 통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차량 설계 시 앞바퀴 휠 얼라이먼트를 두는 목적과 각각 요소에 대해 설명하죠. 얼라이먼트 왜 둬요?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얼라이먼트 안 맞으면? 응? 어떻게 돼? 얼라이먼트 안 맞으면? 응? 엉뚱한 데는 이게 제대로 뭐 말 그대로 편마모가 나타나는지 막 이러겠죠.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말 그대로 평형을 맞춰서 바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고 얼라이먼트는 그 캠버, 캐스터, 토인, 사이드 슬립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타이어, 측면에서 봤을 때 캠축이 어떻고 캠버각이 어떻고 이런 걸 있는데 각각 요소 맞는 건 여러분들이 책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현가장치 쪽에서 나오니까 그거 낮아서 놓으면 돼요. 자, 2011년도 문제 보니까 34에 가솔린 엔진용 점화장치 기본 구성 요소와 그 역할. 점화장치가 뭐예요?
시동 걸면 딱 터지는 거죠. 그거야. 점화 플러그 막 이러겠죠. 그거에 대해서 접점식, 트랜지스터식, 지금은 안 쓰는 거, 옛날 기화기식에 대한 거. 디스트리뷰터, DLI 방식이죠. 지금 다 전기식으로 전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과거 책들 보면 나오거든요. 옛날 자동차 구조 책들. 그 갖다가 이제 차이점 갖다가 기술하면 돼요. 정답. 지금은 쓰지도 않는 거 왜 문제도 냈냐? 누가 냈냐? 이게 정답이야. 그잖아요. 지금 쓰지도 않는데 이거 왜 내고 앉았어?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하죠. 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란 무엇이며 TCS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ABS하고 같이 달려 있고요. 어떻게 해요? ABS는 뭐예요? 엔트락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브레이크 딱 밟으면 계속 락 걸린 상태로 쭉 가니까 스키드 마크 나는데 ABS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딱딱딱딱 잠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동하게 해주는 거야. TCS는 빙판길이나 어느 쪽이 막 이렇게 할 때 한쪽으로 안 쏠리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돼 있어요. 또 작년에 나왔던 거 VDC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게 불균형할 때 지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잡아주는 거겠죠. 다 연결된 거예요. EBD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다 쭈르게 연결된 거예요. 같이 첨단 시스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HID 앞에서 했고 에어컨 컨덴서 구조 및 기능. 자, 에어컨 컨덴서는 우리가 냉방 장치라 그래요. 자동차에서 어디에 달려있죠? 앞범버 맨 앞에 여기 앞 판넬에 에어컨 컨덴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 드라이 탱크가 있고요. 밸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다시 밸브가 연결되어 있고 엔진 옆에 컴프레셔 압축기가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와요. 뭔 소리냐면 얘를 우리나라 말로 응축기래. 아우씨 어려워. 씨. 이건 압축기. 이건 뭐 팽창기. 짜증나. 실제로 이렇게 1차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에어컨 컨덴서. 에어 컨디셔너 또는 에어컨 컨덴서라고 그러고 요거는 드라이 탱크라고 그래요. 얘는 밸브. 얘는 이베포레이터. 다시 밸브.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컴프레셔는 엔진의 힘에 의해서 뱅뱅뱅 돌리죠. 자, 컴프레서가 하는 역할이 뭐야? 컴프레셔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CFC가 들어가 있어요. R134A인가? 예전에 CFC는 이제 프레온 가스죠. 지금은 이거 안 쓰고 신냉매 R134A인가 신냉매 쓰고 이거 군냉매 쓰는데 아직도 군냉매 쓰는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R134A 씁니다. CFC 군냉매는 오르고 올라와서 O3를 파괴하니까 안 쓰고 R134A 신냉매를 써요. 그러면 얘가 하는 건 뭐예요? 이 안에는 R134A 냉매 가스가 차 있어요. 이 압축기 뭐 하는 거예요? 빵빵빵빵 압축시키는 거, 압축을. 그러면 저쪽에서 팽창을 통해서 이베포를 통해서 쑥 시원한 거 갔다 오면은 저온 고압의 가스가 씩 가서 여기서 어떻게 와요? 고온 저압의 가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압력이 높아야 되니까 이제 저온 고압을 막 압력을 막 돌려요. 그러면 얘가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져 차가워져. 막 있는 거 확확 하면 뜨거워져 차가워져. 여러분들 들들 볶아봐봐. 밖에 나가서 눈밭에 추워? 이러고 자르고 우리들 앞으로 푸시업하고 하면 여러분 어때? 땀나 안 나? 나죠. 군대 안 갔다 왔어? 그러면 열받잖아. 열받으면 내가 땀나죠. 그러면 이게 땀나는 거야. 열받는데 에어컨이 시원해져 오히려 더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와서 이놈 열받은 놈을 식혀야 되잖아요. 어디 식혀? 컨덴서 시키는 거야. 막 식혀. 여러분 알지만 갑자기 뜨거워져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 수분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이물질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드라이 탱크가 있는 거야. 거기서 쭉 통과하면서 뭐예요? 수분이야 지저분한 거 걸러내는 거야. 오케이? 드라이 탱크가 있는 거야. 말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고압이면서 저온의 냉매가스가 쭉 고압 밸브를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내와 이베포레이터를 통해서 실내를 샥 갖고 와. 시원해지고 와. 그러면 얘가 고압이었다가 다시 저압으로 오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고압 밸브, 저압 밸브 이렇게 오는 거야. 팽창을 하고 나서. 그럼 다시 뭐예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뺑뺑뺑뺑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충돌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많이 망가져? 에어컨 컨덴서가 망가지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걸 쓰려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하여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이베포레이터 나가 안 나가? 저거 잘 안 나가요. 그쵸? 얘 나갈 정도면 박살난 거예요. 에어컨 컴프 잘 안 나가겠죠. 엔진 옆에 있으니까. 많이 먹었을 때 안 가진 거. 가장 많이 만만한 거.
콘덴샤. 드라이 탱크도 잘 안 나가요. 희한해 요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게 드라이 탱크가 잘 안 나가니까 콘덴샤 붙여서 바로 아예 찍혀 있어요 같이. 야비해. 모비스로 넘어가서. 자, 2013년도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노크가 뭐예요? 이게 노크죠. 이상음이 타음이 나는 거야. 딱딱딱딱. 그래서 특색만 알면 돼요. 정반대야. 디젤은 저온에서 나타나요. 저온에서. 그래서 한겨울에 디젤 시동 걸자마자 바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을 할 필요가 있어. 왜? 저온에서 노킹 현상이 나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가솔린은 정반대야. 고온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로 점화 플러그가 자기 그 적정 온도값이 있어요. 점화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값이 몇 도니? 스스로 카본이 생성 안 되고 깨끗하게 해주는 값. 몇 도야, 자동차가? 자동차가 몇 도? 470 몇 도인가? 뭐 이러잖아요. 자기 청정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카본이 형성돼요. 시꺼멓게. 그러니까 연료는 안 좋을 거고. 너무 뜨거우면 470몇, 500 몇 도 사이인데 이 500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혼합기가 들어오는데 얘가 너무 뜨거워. 그럼 어떻게 될까? 뻥 터트려지기 지가 터질까 안 터질까? 먼저 터지겠죠. 빠방 부는 거야. 빡 압축해서 뻥 터져야 되는데 압축해서 신속가스 들어오고 압축하려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워낙 뜨거우니까 열받았으니까. 그게 너킹 현상이에요. 어디서? 가솔린 기관에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은 정반대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솔린 기관은 식혀줘야죠. 디젤은 가열시켜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특성을 주고받아서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책에 보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자, 자동차 일반 타이어 구조에 대한 구성 요소를 열거하고 각 요소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자동차 타이어가 나왔는데 타이어는 이제 여기 보면 이 타이어 이게 있죠. 타이어 트레드라 그래 이쪽을 트레드 마크가 이제 리브, 러그 막 있는데 리브는 이렇게 러그는 옆으로 가는 건데 대부분의 승용 자동차는 리브만 있죠. 러그는 없어요. 옆으로 가는 거는 오프로드에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오프로드 타이어나 있고 이 트레드가 여기고 그다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아까 185, 뭐 195 이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 요 높이가 하고 요거하고 요거 A분의 B가 편평비예요. 아까 695 뭐 이런 게. R, 레이디얼 타이어 뭐 17g 이게 17인치 휠이라는 소리인데 옆에 요 부분이 사이드 월 안에 카카브 비드부 막 나와요. 타이어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래요. 카커스가 어떻고 이게 그 홈이 있으면 부분 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이 뭐 어느 이상 여기가 뭐 마모가 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고 법적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되는 거 이런 걸 쓰라는 거야. 손해사정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어? 이런 거 하래요. 2012년도 8번 문제 같은 건 괜찮은 문제예요. 손해사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HID도 괜찮아. 왜? 비싼 거니까. 7번 2011년도 2013년도 이거 4번 내가 볼 때 별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킹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솔직히 정비하고. 근데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작년 문제는 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여러분 다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쉬었다가 4시부터 다른 거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